오늘부터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바디우 철학에 대해서 이제 계산할 수 없는 것, 소유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바디우 철학에 대해서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드리려고 해요. 이건 이제 뭐 대중 강의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아주 이제 복잡한 개념 구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핵심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결국에 와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철학은 쉽게 풀어도 철학입니다. 게다가 이제 좀 이 프랑스 철학 특히 이제 프랑스 철학이 갖는, 현대 프랑스 철학이 갖는 어떤 고유한 난점들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일단 어떤 이 현대 프랑스 철학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지형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바디우 철학이 이제 거기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바디우 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어떤 이 존재론의 윤곽, 그리고, 그 존재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바디우의 진리 철학, 이제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바로 이 현대 프랑스 철학의 어떤 윤곽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윤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바디우 철학이 그 프랑스 현대 철학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개설입니다. 쭉 이제 하나하나 훑어 들어가는 건데, 두 가지의 어떤 이 부분으로 오늘 강의를 갖다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의 일반론적으로 파악한 어떤 현대 프랑스 철학의 어떤 이 기원, 그리고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파티는 바로, 바디우가 2004년에 쓴 글이 있습니다. The Adventure of French Philosophy라는, 뉴 레프트 리뷰의 2004년 6월에 나온 어떤 뉴 레프트 리뷰지의 어떤 실린 글이에요. 거기에 이제 실린 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랑스 현대 철학의 어떤 이 새로운 존재 사유. 그래서 이제 그 존재 사유로부터 바디우가 이제 어떻게 바로 존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주체와 진리에 대한 논의로 이제 나아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현대 프랑스 철학의 어떤 기운과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주 이제 일반론적인 어떤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담으로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을 얘기할 때 마치 이제 그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프랑스의 철학계는 이 흐름대로 그대로 다 움직이고 있구나, 제도권 학계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제도권 학회라는 것은, 제도권 아카데미라는 것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제도권의 학계라는 학계라는 곳을 지배하는 경향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현대 프랑스 철학과는 약간 다른 지형 위에서 움직이죠. 이 사람들은 철저히 마이너리티예요. 프랑스 철학계 내에서 마이너리티입니다, 사실. 비견한 예로 데리다는 한 번도 프랑스 대학에서 교수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가는 족족 물만 먹었죠. 가는 족족 물만 먹고, 오히려 이제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배척받고,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환영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대다수의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바로 파리 8대학에 있었습니다. 파리 8대학에 있었는데, 그 파리 8대학이라는 대학은 사실상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모여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변방에 위치한 대학이죠. 사실 아주 변방에 위치한 대학이에요. 물론 이제 뭐 제도권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그 변방에서 아주 주변적인 곳에서 아주 독창적인 사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둘레즈라든가 푸코라든가 뭐 리오타르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랑시에르나 바디우까지도 다 이제 8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당시의 어떤 이 지배적인 경향들이 60년대부터죠. 사실 50년대, 60년대부터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원은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이 현대 프랑스 철학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잡을 것이냐, 이건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그 테마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철학적인 테마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바디우는 이 프랑스 철학의 모험이라는 이 글을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철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모든 철학이라는 모든 철학은 항상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죠. 뭔가 보편적인 것들,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보편성을 겨냥하는 그 철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항상 특수한 지형에서 나오죠. 어떤 특수한 장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나오는 장소는 항상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적인 특수성, 어떤 민족 국가의 특수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철학은 보편적인 것을 말하되 항상 특수한 공간과 특수한 시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을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또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 바로 그 철학 속에 기입되어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 파라메니데스에서 출발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은 사실 어떤 고대 그리스라는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특수성을 가진 특별한 장소, 바로 이 장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특수성이 그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18세기에서부터 출발했던 어떤 독일 관념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적인 특수성에 사로잡혀 있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철학. 이제 바디우는 요 세 가지 세 가지의 어떤 철학들을 갖다가 이제 철학사에서 이제 가장 창조적인 순간들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항상 특수했죠. 항상 특수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관념론 철학은 사실 독일적인 특수성이 없이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독일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독일 관념론 철학의 어떤 특수성과 어떤 프랑스 현대 철학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은 달라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시기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시기와 독일 관념론의 시기, 그리고 현대 프랑스 철학의 시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전체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됐던 어떤 아주 창조적인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무언가 좀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이 나오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그 철학적 기원을 따져보도록 하죠. 과연 현대 프랑스 철학이 20세기 후반에 나온 것이냐? 그 이전부터 이제 준비가 됐던 것이죠, 사실. 20세기 후반은 이제 그 철학이 이제 절정에 달했던 시기고, 그 철학이 예고되었던 것은 바로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벽두예요. 한 가지 경향은 이제 베르크손에서부터 비롯되는 경향입니다. 바로 이제 이 베르크손은 이 삶의 도약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아주 독창적인 어떤 이 생기론적 철학을 구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911년에 그래서 베르크손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합니다. 2개의 강연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사유와 운동이라는 또 논문집에 수록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12년에는 또 다른 경향의 이제 철학이 출현을 하게 되죠. 바로, 여러분들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브린슈빅이라는 인물이 있죠. 레온 브린슈빅이라는 이 철학자가 바로 수리 철학의 여정이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철학이 다른 것은 바로 어떤 이 존재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 자체가 달라요. 존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두 가지 다른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그래서 베르크소는 뭐 존재와 생성의 일치를 주장하는 어떤 이 생기론적 내재성의 철학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것은 이제 삶의 철학 내지는 어떤 우연성의 철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방향이 이제 20세기 내내 이어져요. 이 경향 자체가 20세기 내내 이어지고, 이제 그 들로이즈에 와서 이제 정점을 이루죠. 네. 브린슈빅의 이 수리철학의 여정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뭐냐? 바로 개념의 철학입니다. 개념의 철학. 이 철학을 어디에 근거 지을 것인가의 문제죠. 철학을 어디에 근거 지을 것인가. 바로 수학이죠. 수학과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형식주의의 가능성. 여기에 바로 근거를 짓는 철학이 바로 이 개념의 철학입니다. 이 경향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죠. 특히 레비 스트로스, 알투세, 라칸 같은 인물이 바로 그 계승자이고, 이제 바디오에 와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네. 결국 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삶의 철학이라는 경향과 개념의 철학이라는 이 서로 다른 두 경향은 사실상 명백하게 대립적이라고 볼 수 있죠. 분리된 경향이에요. 네. 그래서 삶의 철학과 개념의 철학의 어떤 대립과 분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20세기의 시작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철학의 전반은 바로 이런 이 삶과 개념, 여기에 대한 바로 논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무슨 얘기냐? 사실 모든 문제에 이 문제가 다 녹아 있어요. 프랑스 현대 철학이 다루는 모든 문제에 이 문제가 다 녹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체의 문제가 그렇죠. 이 삶의 철학과 개념의 철학은 공통적으로 주체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체는 뭐죠? 인간 주체라는 거. 일단 뭐 살아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몸입니다. 삶이죠. 그 자체로 삶이죠. 주체의 어떤 내재적인 삶, 동물적이고 유기적인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동시에, 살아있는 몸인 동시에 인간 주체는 또 뭐냐? 개념의 창조자예요. 개념을 창조하는, 주체죠. 결국 주체의 사유 능력, 창조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 어떤 추상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양쪽 모두에서 상당히 문제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와 관념의 관계, 이 삶과 개념의 관계, 이런 것이 바로 이 프랑스 철학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이 이제 바디우 얘기죠. 이 문제를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데카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건 철학계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프랑스 철학의 적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이제 주로 헤겔을 꼽죠. 주로 헤겔을 꼽아요. 헤겔이야말로 이제 프랑스 철학이 이제 실질적으로 타겟으로 겨누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더 근본적인 지점은 데카르트에 있어요. 그리고 헤겔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데카르트만큼 현대 프랑스 철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프랑스 철학은 사실 데카르트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데카르트는 무엇을 했느냐? 주체 범주를 착안했죠. 결국 모더니티 안에서의 어떤 이 주체 범주라는 것은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현대 프랑스 철학의 문제는 데카르트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네. 데카르트가 양쪽 다 걸쳐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삶의 문제와 개념의 문제에 걸쳐 있죠, 사실. 데카르트는 물리적 신체의 이론가이기도 하죠. 동시에 순수 반성의 이론가입니다. 순수 반성의 철학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어떤 사물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물의 물리학과 그리고 주체의 형이상학 양쪽 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어떤 이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의 논의 속에서 우리는 데카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사르트르는 자유 개념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 데카르트를 상당히 많이 연구했었고, 그리고 락강은 더 심하죠. 락강은 이제 실제로 이제 데카르트로의 어떤 귀환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고, 둘레즈는 철저하게 데카르트에 반대했던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와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었던 철학자죠. 네. 그래서 프랑스 철학은 사실상 바디오는 그렇게 표현하죠. 수많은 그 철학자들만큼 많은 숫자의 데카르트가 존재한다. 여러 데카르트들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죠. 예. 결국 데카르트의 문제는 뭐냐? 주체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에 벌어졌던 수많은 어떤 철학적 논쟁들, 이 논쟁은 바로 주체에 대한 논쟁이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 주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움직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죠. 어떤 사유의 어떤 이 운동 방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사유의 동선에 대한 문제죠, 결국은. 네. 결국, 우리가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을 볼 때 어떤 공통의 지적 활동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할 수 있다고 이제 바디오는 얘기하죠. 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독일 철학을 재전유하는 거죠. 독일 철학을 재전유하는 거예요. 네. 모든 어떤 현대 프랑스 철학은 사실 독일 철학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고 있어요. 독일 철학을 빼놓고 사실 프랑스 철학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이런 경향, 어떤 독일 철학에 대한 어떤 재전유, 이것이 이제 최초로 나타나는 계기는 언제냐? 바로 코제부의 해결강입니다. 코제부가 이제 정신현상학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죠. 이제 주로 이제 주인과 노예 변주법을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강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현대 프랑스 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락강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갖다가 꾸준하게 들었고, 레비스트로스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네. 30년대, 40년대에 와서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어떤 현상, 여기에 이제 몰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요. 바로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 내지는 해석학적 방법과의 어떤 대결 내지는 그것의 재전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경향이 계속 20세기 내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에서 출발하죠.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에서 출발해서 이제 락강도 마찬가지고 레비나스도 마찬가지죠. 레비나스는 아주 하이데거의 강력한 비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장링낭시나 필름 라코라바르트 같은, 라코라바르트는 얼마 전에 죽었지만 라코라바르트 같은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다 이 독일 제국경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교수였죠. 그래가지고 이 하이데거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이제 프라이부르크 이제 하이데거가 교수로 있었던 프라이부르크하고 스트라스부르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위치상으로 상당히 가까워요. 한 1시간도 채 안 걸려서 이제 갈 수 있는 거리죠, 사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하이데거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게 뻗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현대 프랑스 철학이죠. 데리다는 이제 후설에서 출발해서 해결에 이르기까지 독일 철학에 관한 한 최고의 주석가입니다. 최고의 주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독일 철학에서 뭘 찾고 있었는가? 어떤 독일 철학이 다루었던 어떤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가? 바로 개념과 실존 사이의 새로운 관계죠. 개념과 실존 사이의 새로운 관계. 그래서 뭐 이런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해체론이나 실존주의 내지는 해석학 뭐 이런 이름들 뒤에는 다 공통의 목적이 놓여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개념과 실존 사이의 관계를 변형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그 관계를 대체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건 뭐냐? 독일 철학을 프랑스 철학의 장 위에서 새롭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프랑스 철학을 통해서 독일 철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 됩니다. 새로운 독일 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현대 프랑스 철학을 독일 철학의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반복한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르게 반복한다는 거죠. 결국 독일 철학의 문제의식이 바로 프랑스로 건너와가지고 결국 프랑스적인 문제의식으로 이제 변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움직임이 바로 과학적 전통의 계승입니다. 네. 이 과학에 대한 어떤 이 철학적인 성찰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느냐? 주로 이제 인식론적 철학이죠. 인식론적 철학 내지는 어떤 과학 철학, 과학 그 자체를 가지고 와서 과학적인 어떤 발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과학적 인식의 일반적인 지형을 그려내는 거 이게 이제 뭐 철학이 바로 과학을 두고 하던 일이죠 사실. 그래서 과학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 이전의 어떤 과학 철학 내지는 인식론적 철학에서는 과학은 그냥 반성과 인식의 모델로 다루죠. 반성과 인식의 모델로 다루죠. 근데 이런 수준을 갖다가 뛰어넘는 영역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이. 뭐냐? 바로 생산 활동의 형식이라는 거죠. 생산과 어떤 지적 활동의 형식으로 과학을 간주합니다. 결국 과학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떤 창안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환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은 단순히 현상을 관찰해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과학은 창조적인 사유의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개념을 창조해야 되잖아요.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예술과 비슷한 것이 되어버려요. 예술이 창조적 활동이니까 예술적 활동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과학적 활동이라는 거죠. 결국 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식의 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서부터 결국 창조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떤 창조의 이 영역이 바로 과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미 먼저 알투시에부터 시작해서 들레즈에 가서 이제 또 이게 정점을 이룬다고 얘기하죠.